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지리산 자락. 천둥 번개가 산을 쪼개버릴 듯 울부짖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벼랑 끝에 위태롭게 매달린 바구니 안에서 갓 태어난 핏덩이가 숨이 넘어가듯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향해 절뚝이는 다리를 끌며 필사적으로 기어가는 한 남자. 남자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형제에게 배신당해 모든 것을 잃고 목소리마저 뺏긴 채 숨어 살던 남자와 누군가에 의해 버려진 어린 생명의 기막힌 만남. 과연 이 가엾은 두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가슴 시린 복수와 뜨거운 부성애가 담긴 이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비바람이 미친 듯이 몰아치는 지리산의 깊은 골짜기였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쏟아지는 폭우는 세상을 집어삼킬 듯 했습니다. 인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이 험한 산속, 허름한 오두막에 살고 있는 박도우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저는 그는 10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천재 한의사였으나 지금은 세상에서 잊혀진 채 죽은 듯이 살아가고 있는 신세였습니다. 빗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기이한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산짐승의 울음소리인가 싶었지만 귀를 기울일수록 그것은 분명 아기 울음소리였습니다. 도우는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빗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소리가 들리는 곳은 오두막에서도 한참 떨어진 험준한 벼랑 끝이었습니다. 빗물에 미끄러지며 몇 번이나 넘어지고 구르면서 도착한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 틈새, 삐쭉 튀어나온 나뭇가지에 낡은 바구니 하나가 위태롭게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바구니 안에는 갓 태어난 사내아이가 보라색으로 질린 얼굴을 한 채 신락 같은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도우는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벼랑 아래로 몸을 날렸습니다. 한 발만 잘못 디뎌도 천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그는 공포를 잊었습니다. 가까스로 바구니를 낚아채 품에 안은 도운의 손끝에 무언가 축축한 것이 닿았습니다. 그것은 빗물에 번져 붉게 물든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번개 불빛에 비친 편지에는 누군가가 손가락을 깨물어 피로 쓴 듯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발 이 아이를 숨겨주세요. 악마가 아이를 찾고 있습니다. 도운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악마라니 도대체 누가 갓 태어난 핏덩이에게 이런 짓을 한단 말인가. 하지만 분노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아이의 체온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숨소리는 이미 끊어질 듯 미약했습니다. 도우는 아이를 품에 안고 미친 듯이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젖은 옷을 벗겨내고 마른 수건으로 감쌌지만 아이의 호흡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갈 수도 구조대를 부를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도우는 떨리는 손으로 벽장에 숨겨두었던 낡은 침통을 꺼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잡지 않았던, 아니 잡을 수 없었던 금침이었습니다. 그는 과거 대한민국 최고의 명이라 불리던 박도훈이었습니다. 비록 목소리는 잃었을지언정 그의 손끝에 남아있는 감각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도훈은 깊게 심호흡을 하고 아이의 경혈을 짚었습니다. 아주 작은 실수라도 용납될 수 없는 갓난아기의 몸이었습니다. 가느다란 금침이 아이의 인중과 손끝, 발끝의 혈자리를 정확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기운은 너무나 약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직감한 도우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10손가락 끝을 침으로 찔렀습니다. 검붉은 피가 몽글몽글 맺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따뜻한 피를 아이의 입술에 적시고 차가운 아이의 몸을 자신의 체온으로 덮이기 시작했습니다. 으앙, 으앙.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새벽녘이 되어서야 아이는 기적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힘찬 울음소리가 오두막을 가득 채우자 긴장이 풀린 도우는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말 못하는 그의 입에서 쉰 소리가 새어나왔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이 작은 생명이 마치 죽지 못해 살아가던 자신에게 찾아온 구원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도우는 아이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세상이 버린 아이와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남자.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그 모진 밤을 견뎌냈습니다. 도운이 이 깊은 산속으로 숨어든 데에는 뼈에 사무치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10년 전 서울의 거대 의료 재벌인 태양그룹 병원. 당시 박도우는 병원의 후계자이자 동양의학계가 주목하는 최고의 천재 의사였습니다. 환자를 살리겠다는 사명감과 뛰어난 실력으로 모두의 존경을 받던 그에게는 배다른 동생 박태성이 있었습니다. 태성은 겉으로는 형을 따르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도운의 재능과 지위를 질투하며 시커먼 야망을 키우고 있던 뱀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운명의 그날 밤, 태성은 도운을 자신의 별장으로 초대했습니다. 형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귀한 술을 한 병 구했는데 오늘 회포나 푸시죠. 사람 좋은 미소를 짓는 태성을 도운은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태성이 건넨 술잔을 비운 순간 도운은 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목을 부여잡았습니다. 성대가 녹아내리는 듯한 끔찍한 통증의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습니다. 바닥을 뒹구는 도운을 내려다보며 태성은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형님,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태양그룹은 처음부터 제 것이어야 했습니다. 형님은 그저 너무 잘나서 일찍 가는 겁니다. 잔혹함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태성은 고통스러워하는 도운의 오른쪽 다리를 야구 방망이로 무자비하게 내리쳤습니다. 뚝 하는 소리와 함께 뼈가 부러지는 끔찍한 소리가 별장 지하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시는 걸어서 내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만들어주지. 태성은 기절한 도운을 차에 싣고 칠흑 같은 어둠 속 지리산 절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를 낭떠러지 아래로 던져버렸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살인이자 증거인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도운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울창한 나무들이 완충 작용을 해주었고 며칠 전 내린 폭설이 쿠션 역할을 해주어 그는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깨어났을 때 그는 온몸이 부서지는 고통 속에서도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고 다리는 참혹하게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짐승처럼 기어서 산속 깊은 곳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서울로 달려가 태성의 만행을 고발하고 싶었지만 지금의 몰골로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습니다. 태성은 이미 그를 실종 처리하고 병원을 장악했을 것이 뻔했습니다. 힘이 없는 정의는 무능일 뿐이었습니다. 도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이 억울함을 풀고 놈을 단죄하리라. 그렇게 그는 죽은 사람이 되어 지리산의 그림자로 살아가기를 택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3년이 흐른 어느 날 운명처럼 이 아이가 하늘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도우는 아이에게 산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럭산,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자라라는 의미였습니다. 산이는 도운의 지극정성 덕분에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말을 못하는 아빠였지만 산이는 도운의 눈빛만 봐도 무엇을 말하려는지 알아차리는 영특한 아이였습니다. 도운은 산이에게 글을 가르치고 약초를 구별하는 법을 가르치며 잃어버렸던 삶의 의욕을 되찾았습니다. 산이의 해맑은 웃음소리는 적막했던 오두막을 사람 사는 집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느덧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갓난아기였던 산이는 이제 7살의 씩씩한 소년이 되었습니다. 도운의 다리는 여전히 불편했고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부자는 산속에서 약초를 캐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산이는 동네 아이들이 벙어리 아빠라고 놀려도 기죽지 않고 오히려 우리 아빠는 사람을 살리는 최고의 의사 선생님이야 라고 소리칠 만큼 당찼습니다. 도우는 그런 산이를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자신이 겪은 비극과는 상관없이 산이만큼은 평범하고 행복하게 자라주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잔인하게도 다시 한번 그들을 시험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산 아래 마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서울의 대기업에서 지리산 일대를 개발하여 거대한 리조트를 짓는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공사 차량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산 입구를 오가기 시작했고 험상궂은 용역들이 마을을 돌아다니며 주민들을 협박한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도우는 본능적으로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개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개발을 주도하는 기업의 로고, 트럭에 박힌 그 익숙한 문양이 그의 심장을 옥죄어 왔기 때문입니다. 붉은 태양 모양의 로고, 그것은 바로 10년 전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동생 박태성이 이끄는 태양그룹의 상징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산이가 숨을 헐떡이며 오두막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빠, 큰일 났어. 저기 아래 계곡 쪽에 웬 할아버지가 쓰러져 있어. 도훈의 손에서 약초 바구니가 툭 떨어졌습니다. 그는 산이의 손을 잡고 급히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산길을 내려가는 도훈의 절뚝이는 걸음이 평소보다 훨씬 다급했습니다. 그곳에는 정말로 값비싸 보이는 등산복을 입은 백발의 노인이 입가에 거품을 문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도훈이 노인의 맥을 짚어보자 손끝에 전해지는 기운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조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중독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 서서히 몸을 망가뜨리는 맹독, 비소 중독의 증상이 명백했습니다. 도훈은 순간적으로 갈등했습니다. 이 사람을 살리면 자신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날 수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태양그룹이 근처에 와 있는 상황에서 외지인과 엮이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로서의 본능, 그리고 산이의 간절한 눈빛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도훈은 품에서 침통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옷을 걷어 올리며 침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노인의 주머니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물건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본 도훈과 산이의 눈이 동시에 커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것은 반으로 쪼개진 용무늬 옥장식이었는데 놀랍게도 그것은 산이가 갓난아기 때 바구니 속에 들어있던 산이가 목에 걸고 다니는 목걸이의 반쪽과 정확히 일치하는 모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도대체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입니까? 쓰러진 노인과 산이, 그리고 악연으로 얽힌 태양그룹. 폭풍전야와 같은 긴장감이 지리산의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산이의 목에 걸린 옥장식을 풀어낸 도훈은 바닥에 떨어진 노인의 반쪽짜리 옷과 조심스럽게 맞대어 보았습니다. 딱 하는 청아한 소리와 함께 두 개의 조각은 마치 원래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완벽하게 맞물렸습니다. 틈새 하나 없이 들어맞는 용 문양을 보는 순간 도훈의 등골을 타고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10년 전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운명이 이제는 기가 막힌 인연의 끈이 되어 다시금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산이가 멍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빠, 이게 왜 저 할아버지 거랑 똑같아? 우리 엄마 아빠가 남겨준 거야? 도훈은 대답 대신 산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결연한 눈빛으로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의문이 아니라 꺼져가는 이 노인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이미 흑빛으로 변해 있었고 호흡은 불규칙했습니다. 도훈은 지체 없이 노인을 업고 오두막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불편한 다리가 비명을 질렀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두막에 도착하자마자 도훈은 노인을 눕히고 옷을 벗겼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가슴팍과 복부 곳곳에 검푸른 반점이 피어올라 있었습니다. 도훈은 혀를 찼습니다. 비상이었습니다. 무색무취하여 음식에 섞으면 알 수 없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오장육부를 녹여버린다는 그 맹독. 이것은 급성 중독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누군가에 의해 계획적으로 투여된 살인의 흔적이었습니다. 도은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의사로서 독을 다룰 줄 알고 사람을 서서히 죽여가면서도 웃을 수 있는 악마. 바로 박태성이었습니다. 도은은 침통을 열어 가장 굵은 장침을 꺼냈습니다. 독기운이 이미 심장 근처까지 퍼져 있어 총각을 다투는 상황이었습니다. 도은은 노인의 10손가락 끝을 따고 명치와 단전에 깊숙이 침을 꽂아 넣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쑥뜸을 올려 도끼를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의 입에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고 곧이어 입과 코에서 검붉은 피가 왈칵 쏟아졌습니다. 역한 냄새가 진동했지만 도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땀을 비오듯 흘리며 시술을 이어갔습니다. 옆에서 수건으로 피를 닦아내던 산이가 울먹였습니다. 아빠, 할아버지 죽는 거 아니지. 아빠가 살릴 수 있지. 도우는 산이를 안심시키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마지막으로 정수리에 백회열의 침을 놓았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도훈과 산이는 뜬 눈으로 노인의 곁을 지켰습니다. 새벽 안개가 걷힐 무렵 노인의 거칠었던 숨소리가 점차 편안해지더니 마침내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 노인은 자신을 걱정스럽게 내려다보는 한 아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너는 누구냐? 노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산이가 맑은 눈망울을 깜빡이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정신이 드세요? 우리 아빠가 할아버지 살려줬어요. 독침 맞아서 죽을 뻔했대요. 노인은 힘겹게 고개를 돌려 방구석에 앉아 약을 다리고 있는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절름발이에 말이 없는 남자. 하지만 노인은 자신의 몸을 감싸고 있던 끔찍한 고통이 사라진 것을 느끼고 직감했습니다. 저 남자는 보통 의사가 아니다. 그때 노인의 시선이 산이의 가슴팍에 머물렀습니다. 헐거워진 옷 사이로 삐져나온 옥목걸이. 어제 자신이 쥐고 있던 것과 합쳐진 그 완전한 용문양의 옥패. 노인, 즉 태양그룹의 김 회장은 심장이 찢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산이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아가, 그 목걸이 어디서 났느냐? 그건 내 딸 수연이의. 김 회장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7년 전 의문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외동딸 김수연. 임신 중이던 딸은 사고 현장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고 뱃속의 아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아이가 사고, 충격으로 유실되었거나 짐승에게 물려갔을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딸이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지키려 했을 아이가 이렇게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김 회장은 오열하며 산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오, 하느님, 내 손자, 내 새끼가 살아있었어. 영문도 모르는 산이도 할아버지의 뜨거운 눈물에 덩달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기가 막힌 상봉을 지켜보던 도우는 조용히 종이와 펜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필담으로 자신이 7년 전 벼랑 끝에서 산이를 발견했던 상황과 피 묻은 편지의 내용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글을 읽어 내려가던 김 회장의 손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악마가 아이를 찾고 있습니다. 김 회장은 이를 갈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악마가 누구인지 나는 알 것 같네. 김 회장은 피를 토하듯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7년 전 딸 수연은 당시 태양병원 원장이었던 박태성과 교제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박태성의 이중적이고 잔혹한 본성을 뒤늦게 알아차리고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녀는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져 아이를 가졌지만 박태성은 집요하게 그녀를 스토킹하며 협박했습니다. 내 것이 될 수 없다면 부숴버리겠어. 사고가 나던 날 수연은 아버지에게 급히 할 말이 있다며 본가로 오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김 회장의 건강도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치의는 다름 아닌 박태성이었습니다. 그놈이 내 딸을 죽이고
뱃속의 아이까지 처리하려 했던 게야. 그리고 나에게는 영양제라 속이고 매일 독약을 주사했어. 태양그룹을 통째로 삼키기 위해서. 도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박태성, 자신의 목소리와 다리를 빼앗고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은 그자가 은인의 딸을 죽이고 그 아들까지 절벽에 매달아 죽이려 했다니. 이것은 단순한 악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내린 처절한 심판의 무대였습니다. 도우는 종이에 빠르게 글을 썼습니다. 회장님, 저 또한 박태성에게 모든 것을 잃은 사람입니다. 제가 바로 10년 전 실종된 의사 박도훈입니다. 김 회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박도훈? 그 천재라 불리던 청년 의사, 자네가 박태성의 형이란 말인가? 도훈은 비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망가진 다리와 목의 상처를 보여주었습니다. 두 남자는 서로의 눈빛 속에서 타오르는 복수심과 슬픔을 읽었습니다. 김 회장은 도훈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자네가 내 손자를 살렸고 오늘 나까지 살렸네. 우리는 이제 남이 아니야. 이 늙은이의 목숨이 붙어 있는 한 그놈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요란한 기계음과 함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훈이 황급히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산 아래쪽에서 굴삭기와 트럭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오두막 쪽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두에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말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거만한 표정으로 산세를 둘러보는 남자, 박태성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리조트 공사를 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근방을 샅샅이 뒤져 10년 전 그 시체, 뼈조각 하나라도 나오면 바로 보고해. 찜찜한 건 싹 다 없애버려야 하니까. 도훈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놈이 코앞까지 왔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곳, 산이를 버렸던 그 장소로 악마가 제 발로 돌아온 것입니다. 김 회장과 도훈, 그리고 어린 산이, 힘없는 세 사람은 이제 살기 등등한 포식자 앞에서 목숨을 건 숨바꼭질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도훈은 결심한 듯 벽에 걸린 낡은 낫과 약초를 캘 때 쓰는 밧줄을 챙겼습니다. 더 이상 피할 곳은 없었습니다. 벼랑 끝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이제 그 벼랑 끝으로 악마를 유인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도훈과 김 회장의 가슴 속에는 두려움보다 더 큰 불꽃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식을 지키려는 아비의 본능, 그리고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을 위한 서슬퍼런 분노였습니다. 과연 이들은 무자비한 폭력과 권력을 휘두르는 박태성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폭풍 우치는 밤보다 더 어둡고 긴장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그 숨 막히는 대결이 펼쳐집니다. 이 산을 전부 밀어버려 쥐새끼 한 마리도 남기지 말고 싹 다 태워버리란 말이야. 확성기를 통해 들려오는 박태성의 고함 소리가 지리산 골짜기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공사 지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덮기 위한 살인 명령이었습니다. 곧이어 매캐한 기름 냄새가 코를 찔러왔습니다. 놈들은 오두막 주변에 휘발유를 들이붓고 있었습니다. 도우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놈들이 불을 지를 것이다. 증거도 사람도 모두 제로 만들어버릴 작정이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도우는 재빨리 김 회장을 부축해 일으키고 겁에 질린 산이를 등에 업었습니다. 산아, 아빠 꽉 잡아라. 절대 놓으면 안 된다. 도훈의 수하의 산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빠의 목을 필사적으로 끌어안았습니다. 도훈은 품속에 김 회장의 휴대폰과 미리 챙겨둔 소형 녹음기를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무기이자 희망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뒷문을 통해 숲으로 몸을 던지는 순간 뒤에서 쾅 하는 폭발음과 함께 오두막이 거대한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뱀처럼 혀를 날름거리며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평생을 숨어 지낸 보금자리가 순식간에 지옥불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저기다, 저쪽으로 도망친다. 잡아. 용역 깡패 중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도우는 이를 악물고 뛰었습니다. 성치 않은 다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부러졌던 뼈마디가 으스러지는 고통이 전해졌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등에는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이, 옆에는 진실을 밝혀줄 유일한 증인이 있었습니다. 김 회장 역시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딸을 죽인 원수에게 잡힐 수는 없다는 일념으로 노구를 이끌고 죽을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산등성이 너머에 있는 귀신바위라 불리는 깎아지른 절벽이었습니다. 그곳은 10년 전 도운이 버려졌던 곳이자 7년 전 산이가 발견된 바로 그 운명의 장소였습니다. 다른 길은 이민놈들이 포위하고 있었기에 그곳이 유일한 탈출구이자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나뭇가지에 얼굴이 긁히고 옷이 찢어졌지만 고통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뒤에서는 놈들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숲을 빠져나오자 눈앞에 아찔한 낭떠러지가 나타났습니다. 발 아래로는 며칠간 내린 폭우로 불어난 강물이 굉음을 내며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떨어지면 뼈도 못 추릴 만큼 거센 물살이었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도훈과 김 회장, 산이는 벼랑 끝에 몰린 쥐 신세가 되어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하하하, 쥐새끼들이 꽤나 멀리도 도망쳤군. 숲속에서 박태성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뒤로는 험상맺은 덩치들이 쇠파이프와 강목을 든 채 살기등등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박태성은 땀에 젖은 머리를 쓸어 넘기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다 김 회장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게 누구십니까? 병상에 누워 계셔야 할 장인어른께서 이런 험한 곳엔 어인일로. 김 회장은 분노로 몸을 떨며 소리쳤습니다. 내 이놈, 박태성, 내가 사람이냐? 내 딸을 죽이고 나에게 독을 먹이고 그것도 모자라 내 손자까지. 박태성의 표정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품에서 검은 권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 늙은이가 눈치가 너무 빨라지셨어. 얌전히 약이나 드시고 가셨으면 고통 없이 보내드렸을 텐데. 그는 총구를 김 회장에게 겨누다 그 옆에 서 있는 절름발이 남자에게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덥수룩한 수염과 화상 흉터로 뒤덮인 얼굴. 하지만 그 눈빛만은 10년 전과 똑같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설마 박도훈? 형님, 살아있었어? 그 높이에서 떨어지고도 살아남다니 정말 즐기기가 바퀴벌레 같네. 도훈은 아무 말 없이 산이를 등 뒤로 숨기고 박태성을 노려보았습니다. 주머니 속에 손가락이 조심스럽게 녹음기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부터 놈이 뱉는 모든 말이 놈의 목을 조를 밧줄이 될 것이었습니다. 박태성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어차피 죽은 목숨들이라 생각했는지 그는 오만하게 자신의 악행을 떠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기왕 가는 마당에 궁금한 거나 다 풀고 가시지. 맞습니다, 회장님. 수연이는 제가 죽였습니다. 감히 내 아이를 지우고 다른 놈의 씨를 품어. 그녀는 죽어 마땅했어. 그리고 그 뱃속에 있던 핏덩이도 내가 직접 꺼내서 이 절벽 아래로 던져버렸지. 박태성은 도훈의 등 뒤에 숨어 벌벌 떨고 있는 산이를 가리키며 킬킬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핏덩이가 저 놈이라니. 형님이 주워 키웠소? 하하하. 이거 정말 삼류 소설보다 더 기막힌 우연이군. 형은 동생이 버린 쓰레기를 줍는 게 취미인가 봐. 김 회장은 충격과 분노로 가슴을 부여잡고 주저앉았습니다. 이 천벌을 받을 놈. 박태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형님 다리도 목소리도 내가 그랬지. 형님이 너무 잘나서 내가 설 자리가 없었거든. 그래서 좀 치워버렸어.
태양그룹도 병원도 다 내 차지여야 하니까. 이제 알겠어. 여기는 정의가 승리하는 동화 속 세상이 아니야. 힘 있는 놈이 곧 법이고 정의인 세상이지. 도우는 피눈물을 흘리며 놈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가슴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죽지 않는다. 반드시 살아 돌아와서 네가 뱉은 이 말들이 너를 파멸시키는 날을 만들 것이다. 도우는 뒤에 있는 김 회장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산이와 눈을 맞췄습니다. 아빠 믿지? 숨 참아. 산이는 눈물을 머금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 이제 작별 인사를 하지. 지옥에서 수연이나 만나서 회포나 푸시라고. 박태성이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고 조준을 했습니다. 당. 총성이 산골짜기를 울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우는 총알이 발사되기 직전 김 회장과 산이를 끌어안고 뒤로 몸을 날렸습니다. 총알이 도운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가 붉은 피가 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허공에 떠 있었습니다. 박태성과 부하들이 당황하여 절벽 끝으로 달려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세 사람의 몸은 시커먼 강물 속으로 풍덩 빠져들었고 거센 물살은 순식간에 그들을 집어삼켰습니다. 소용돌이치는 급류 속에서 잠시 허우적거리는 듯하더니 이내 물거품과 함께 시야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박태성은 절벽 끝에 서서 한참이나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강물은 무시무시한 속도로 흐르고 있었고 바위들이 날카로운 이빨처럼 솟아있어 살아날 확률은 제로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미친놈들. 스스로 무덤으로 들어갔군. 박태성은 권총을 허리춤에 꽂으며 침을 청뱉었습니다. 찜찜함이 남긴 했지만 이 물살에 살아남는다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게다가 총까지 맞았으니 과다출혈로 죽거나 익사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철수해. 시체는 며칠 뒤 하류에서 발견되겠지. 그때 조용히 처리하면 된다. 이제 태양그룹은 완벽하게 내 것이다. 박태성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했습니다. 자신의 치부를 아는 모든 이들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일주일 뒤에 있을 병원장 취임식만 성공적으로 치르면 그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의료계의 황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강물 속으로 사라진 그들이 죽음을 향해 뛰어든 것이 아니라 삶을 향해 뛰어들었다는 사실을. 도우는 지리산에서 10년을 살며 이 강의 물길을 훤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어디에 소용돌이가 있고 어디에 숨쉴 공간이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흘러가야 대수로 올라갈 수 있는지를. 차가운 물속 어깨에서 피가 뿜어져 나오고 숨이 터질 것 같았지만 도우는 김 회장과 산이의 손을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물속의 어둠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큰 빛을 보기 위한 잠시의 눈감음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숨이 맺힐 뻔한 순간이었죠. 악마 박태성은 그들이 끝났다고 믿었지만 도우는 과연 이 물살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목숨 걸고 남긴 그 파일은 안전할까요? 박태성이 가장 처절하게 무너질 방법,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다음 편에서 더 짜릿한 반전이 펼쳐집니다. 차가운 강물은 마치 저승사자의 손길처럼 세 사람의 몸을 휘감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거센 물살에 휩쓸려 내려가는 와중에도 도우는 정신을 잃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총알이 스치고 간 어깨에서 불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는 왼팔로는 산이를, 오른팔로는 김 회장의 허리춤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 손을 놓는 순간이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도우는 지리산 자락에서 10년을 살며 이 강의 흐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흉포하게 흐르지만 굽이치는 바위 틈 사이로 숨 쉴 수 있는 완충지대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푸압, 컥컥, 얼마나 떠내려갔을까요? 도우는 젖먹던 힘을 다해 물살이 약해지는 강가 쪽으로 몸을 틀었습니다.
날카로운 자갈밭 위로 세 사람의 몸이 거칠게 밀려 올라왔습니다. 도우는 산이와 김 회장을 모래사장 위로 밀어 올린 뒤 자신은 탈진하여 대자로 뻗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밤하늘에서는 여전히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살아 있었습니다. 지옥의 문턱까지 갔다가 기적처럼 생還한 것입니다. 아빠, 아빠 눈 좀 떠봐. 어깨에서 피가 너무 많이 나. 산이의 울부짖음에 도우는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어깨의 총상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붉은 피가 모래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옆에 쓰러져 있던 김 회장도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과 빗물이 뒤섞여 흐르고 있었습니다. 자네, 나 같은 늙은이가 뭐라고. 이 몸을 던져서 김 회장은 말을 잇지 못하고 도은의 손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박태성의 수하들이 시체를 확인하기 위해 하류까지 쫓아올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도은은 이를 악물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산이에게 주변에 있는 지열초와 엉겅퀴를 뜯어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산속 생활로 약초에 밝은 산이는 어둠 속에서도 용케 약초를 찾아왔습니다. 도우는 돌멩이로 약초를 지식여 상처 부위에 바르고 입고 있던 셔츠를 찢어 단단히 동여매었습니다. 끔찍한 고통에 신음이 새어나왔지만 그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김 회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힘없는 노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태양그룹 회장의 서슬퍼런 눈빛이 돌아온 것입니다. 박 선생, 우리 여기서 죽을 수 없네. 놈들이 우리가 죽었다고 방심하고 있을 지금이 기회야. 세 사람은 인적 드문 산길을 따라 밤새 걸었습니다. 도운이 미리 봐두었던 버려진 사냥꾼의 오두막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안전한 곳에 당도하자 긴장이 풀린 듯 세 사람은 바닥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도우는 품속 깊이 넣어두었던 방수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김 회장의 휴대폰과 소형 녹음기가 들어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켜자 빗소리와 함께 박태성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수연이는 내가 죽였습니다. 뱃속에 있던 핏덩이도 내가 직접. 그 악마의 자백,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김 회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놈을 파멸시킬 수 있어. 김 회장은 젖은 휴대폰을 닦아 배터리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전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단축번호 1번을 눌렀습니다. 신호가 몇 번 가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병원이고 회사고 난리가 났습니다. 박태성 원장이 회장님께서 실종되셨다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김 회장의 가장 충직한 신복, 최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김 회장은 낮고 굵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 실장 나다. 조용히 듣게. 나는 살아있네. 아니, 지옥에서 막 돌아왔지. 지금 당장 내가 말하는 곳으로 차를 보내게. 보안이 가장 확실한 요원들만 데리고 와야 해. 박태성 그놈 귀에 들어가면 안 되네. 몇 시간 뒤 검은 승합차 2대가 은밀하게 산 밑으로 도착했습니다. 최 실장은 엉망진창이 된 김 회장의 모습을 보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님, 면목 없습니다. 제가 모시지 못해서. 김 회장은 최 실장의 어깨를 두드리며 도운을 가리켰습니다. 인사는 나중에 하게. 이분이 내 생명의 은인이자 우리 태양그룹의 진정한 주인일세. 최 실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도운을 바라보았지만 회장의 단호한 태도에 즉시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서울 외곽에 있는 김 회장의 비밀 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은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은신처였습니다. 그곳에서 도우는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며 빠르게 기력을 회복해 갔습니다. 10년 동안 산속에서 거친 음식과 약초로 단련된 그의 몸은 놀라운 회복력을 보였습니다. 김 회장 역시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주일 뒤
태양병원 대강당에서 열릴 박태성의 제15대 병원장 취임식을 목표로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그들에게 와신 상담의 시간이었습니다. 도우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덥수룩했던 수염을 깎고 10년 만에 말끔한 정장을 입었습니다. 비록 다리는 여전히 절고 목에는 흉터가 남아 있었지만 거울 속의 남자는 더 이상 산속의 벙어리 약초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천재 의사 박도훈이자 뺏긴 것을 되찾으러 온 복수의 화신이었습니다. 산이 역시 꼬질꼬질한 옷을 벗고 귀티나는 도련님으로 변신했습니다. 디데이.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태양병원 본관은 아침부터 수많은 취재진과 정재계 인사들로 북적였습니다. 건물 외벽에는 박태성의 얼굴이 담긴 거대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새로운 태양, 혁신의 리더 박태성 원장 취임이라는 문구가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박태성은 득의양양한 표정으로 하객들의 축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승리했다고 확신했습니다. 형은 10년 전에 처리했고 회장과 그 핏줄들은 일주일 전 강물에 수장되었습니다. 시체가 발견되지 않은 것이 조금 찜찜했지만 이 며칠간 아무런 연락도 없는 것을 보면 물고기 밥이 된 것이 확실했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기빈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태양가족 여러분. 단상에 오른 박태성이 마이크를 잡자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가증스러운 표정으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되어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를 친아들처럼 아껴주셨던 김 회장님께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실종되신 상태입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유지를 받들어 제가 이 병원과 그룹을 세계 최고로 이끌겠습니다. 곳곳에서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박태성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샴페인 잔을 들어 올리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캉! 거대한 굉음과 함께 대강당의 육중한 양쪽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쏟아지는 조명 역광을 받으며 3명의 그림자가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장내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그곳을 향해 터졌습니다. 뚜벅, 뚜벅, 뚜벅. 지팡이를 짚은 백발의 노인, 그 옆에 절뚝이지만 강단 있는 걸음걸이의 남자, 그리고 그 남자의 손을 잡고 있는 어린아이. 죽은 줄 알았던 김 회장이 살아서 돌아온 것입니다. 단상 위에 있던 박태성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유지, 누가 내 유지를 자네에게 맡겼다는 건가? 김 회장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마이크 없이도 강당 전체를 울렸습니다. 경호원들이 당황하여 앞을 막아서려 했지만 최 실장이 이끄는 정예 요원들이 순식간에 그들을 제압하고 길을 터주었습니다. 도우는 박태성을 똑바로 응시하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단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의 눈빛은 10년 전 그날 밤 별장에서 당했던 고통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10년 전에 실종된 천재 의사 박도훈 아니야? 세상에, 다리가. 죽은 줄 알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혼란 속에서 박태성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귀신. 아니, 어떻게 살아있어. 말도 안 돼. 도우는 단상 바로 아래까지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녹음기를 꺼내 높이 쳐들었습니다. 침묵하던 그의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1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성대가 분노로 인해 기적처럼 뚫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목소리 대신 놈의 영혼을 파괴할 진실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박태성의 추악한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다리도 목소리도 내가 그랬지. 수연이는 내가 죽였습니다. 경악에 찬 비명 소리가 객석 곳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생방송으로 송출되던 카메라는
이 충격적인 장면을 전국에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있었습니다. 박태성은 머리를 감싸쥐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당장 꺼버려. 저건 조작이야.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도우는 비틀거리는 박태성을 향해 성큼성큼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이제 심판의 시간입니다. 죽음의 강을 건너온 자들이 선사할 지옥보다 더 고통스러운 현실이 박태성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대강당을 가득 메운 정적은 곧 거대한 비난의 파도가 되어 박태성을 덮쳤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온 그 끔찍한 육성 고백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덮을 수 없는 명백한 살인의 증거였습니다. 저런 짐승만도 못한 놈이 병원장이라니. 살인자, 당장 내려와. 객석에 앉아있던 의사들과 간호사들, 그리고 귀빈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박태성을 향해 손가락질을 퍼부었습니다.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마치 번개처럼 박태성의 일그러진 얼굴을 낱낱이 찍어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박태성은 마치 벼랑 끝에 몰린 쥐처럼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흔들렸습니다. 10년을 공들여 쌓아 올린 탑이 형을 죽이고 회장을 독살하려 하면서까지 지켜온 자신의 왕국이 단 10분 만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악을 썼습니다. 거짓말이야. 저건 다 조작된 거야. 요즘 세상의 음성 변조가 얼마나 쉬운데. 저놈들이 나를 음해하려고 꾸민 짓이라고. 경호원, 뭐 하고 있어? 당장 저 미친놈들을 끌어내.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최 실장이 병원 보안팀을 장악한 상태였고 경호원들조차 박태성의 추악한 민낯에 경멸 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단상 위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그는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 딸 수연이를 죽인 범인이 바로 자네였어. 내 눈과 귀를 멀게 하고 내 몸에 독을 주입한 것도 모자라. 내 손자까지 죽이려 했던 악마가 바로 내가 아들처럼 믿었던 자네였다니. 김 회장의 한 맺힌 절규의 장내는 숙연해졌습니다. 박태성은 뒷걸음질 치며 식은땀을 줄줄 흘렸습니다. 회장님, 그게 아니. 김 회장은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박태성의 머릿속에서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대로는 못 죽어. 나 혼자는 절대로 안 죽어. 박태성의 눈이 붉게 충혈되며 광기로 번들거렸습니다. 그의 시선이 단상 옆 축하 케이크를 자르기 위해 놓여있던 날카로운 은장도에 꽂혔습니다. 이 모든 사단이 난 것은 바로 저놈, 죽어도 죽지 않고 기어 돌아온 형 박도훈 때문이었습니다. 놈만 없었다면, 놈만 진짜로 죽었더라면 오늘 이 영광은 모두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박도훈, 너만 없으면 돼. 죽어버려. 박태성이 괴성을 지르며 은장도를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단상 아래에 서 있던 도훈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안 돼. 피해.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시퍼런 칼날이 도훈의 목을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도훈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산이를 자신의 등 뒤로 감싸 안으며 침착하게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10년 동안 지리산의 혹독한 자연 속에서 생사를 넘나들며 연마했던 감각, 짐승의 급소를 찔러 제압하고 죽어가는 사람의 혀를 짚어 살려냈던 그 신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박태성의 칼날이 도훈의 코앞까지 다가온 순간 도훈의 오른손이 번개처럼 뻗어나갔습니다. 그의 손가락 사이에는 가느다란 장침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둔탁한 타격음이 났지만 피는 튀지 않았습니다. 도훈의 장침이 박태성의 오른쪽 어깨와 목 사이, 신경이 지나가는 급소인 견정혈과 팔의 움직임을 관장하는
곡지혈을 정확하게 꿰뚫은 것입니다. 크악! 박태성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칼을 쥐고 있던 그의 오른팔이 마치 전기가 통하듯 찌릿하더니 힘이 쫙 빠지며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챙그랑 은장도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도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달려오는 탄력을 이용하여 박태성의 다리 관절을 걷어찼습니다. 박태성은 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우는 쓰러진 박태성의 뒷목에 있는 대추혈에 마지막 침을 꽂았습니다. 온몸의 기운을 봉쇄하여 꼼짝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금단의 침술이었습니다. 박태성은 바닥에 처박힌 채 입에 거품을 물고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몸을 움직이려 해도 마치 보이지 않는 밧줄에 묶인 것처럼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눈동자만이 공포에 질려 도운을 올려다볼 뿐이었습니다. 도운은 차가운 눈으로 동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당했던 고통을 똑같이 돌려주되 더 잔인한 방식인 살아있는 지옥을 선사한 것입니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더니 무장한 경찰 특공대가 행사장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경찰입니다. 박태성 씨, 당신을 살인 및 살인미수,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들은 마비되어 쓰러져 있는 박태성에게 수갑을 채우고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끌려나가는 와중에도 박태성은 악을 썼습니다.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나 태양병원 원장이야. 박도훈. 내 놈을 가만두지 않겠어. 하지만 그의 외침은 패배자의 비참한 단말마일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끌려나가는 그에게 야유를 퍼부으며 쓰레기를 던졌습니다. 소동이 끝나고 장내에는 묘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단상 아래 땀에 젖은 채 서 있는 도훈에게로 쏠렸습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등 뒤에 숨어있던 산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빠, 무서웠어. 산이가 울먹이자 도훈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김 회장이 눈물을 글썽이며 도훈에게 다가왔습니다. 자네가 우리를 구했네. 또 한 번 구했어. 김 회장은 도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순간 도훈의 목구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10년 동안 꽉 막혀 있던 덩어리,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슬픔이 응어리진 그 덩어리가 박태성의 파멸과 함께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닫혀있던 성대가 강렬한 감정의 폭발로 인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도우는 입을 벌렸습니다. 바람 빠지는 소리가 아닌 거칠지만 분명한 울림이 성대를 타고 넘어왔습니다. 사나. 비록 쇠를 긁는 듯 거칠고 투박한 목소리였지만 그것은 분명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산이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아빠. 지금 말한 거야? 김 회장도 놀라 도훈을 쳐다보았습니다. 도훈은 자신의 목을 감싸 쥐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 만에 터져 나온 목소리.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괜찮다. 이제 다 끝났다. 도훈은 산이를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그동안 말하지 못해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수만 가지의 말들이 눈물이 되어 쏟아져 내렸습니다. 장내에 있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한 남자의 처절한 복수극이 끝나고 진정한 치유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태양병원의 로비에는 어느덧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박태성은 잡혀갔지만 그가 절어놓은 태양그룹의 비리와 썩어빠진 환부는 너무나 깊었습니다. 그리고 도훈에게는 아직 해결해야 할 마지막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그리고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만든 자신의 운명에 대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과연 화려한 회장직과 병원장 자리를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선택을 하게 될까요? 태양병원을 뒤흔들었던 취임식의 반란 이후 세상은 시끄럽게 요동쳤습니다.
박태성의 만행은 연일 뉴스 특종으로 보도되었고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감옥에 수감되었지만 도운이 놓았던 심판의 침 때문에 전신이 마비된 채 평생을 휠체어에 의지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도 밥을 먹을 수도 없는 몸이 되어 차가운 독방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죄업을 뼈저리게 후회하는 것. 그것이 그에게 내려진 가장 가혹하고도 공정한 형벌이었습니다. 사필귀정, 모든 일은 결국 바른 길로 돌아간다는 옛말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습니다. 한편 태양그룹은 김 회장의 복귀로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썩은 환부를 도려낸 그룹은 다시금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맑은 날 오후 김 회장은 도운을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화려한 집무실이었습니다. 도운아, 이제 이 자리는 네 것이다. 병원장 자리뿐만 아니라 내 뒤를 이어 태양그룹을 이끌어다오. 산이도 이제 제왕교육을 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그게 죽은 내 딸 수연이가 바라는 일일 게야. 김 회장은 진심이 담긴 눈빛으로 도운의 손을 잡았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부와 명예가 보장된 자리. 10년 전 도운이 그토록 꿈꾸던, 그리고 박태성이 형을 죽여서라도 차지하려 했던 바로 그 황금의 의자였습니다. 하지만 도운은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빽빽한 빌딩 숲과 숨막히는 매연, 끊임없이 경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눈을 감고 지난 10년 지리산에서의 삶을 떠올렸습니다. 비록 몸은 고달팠지만 바람 소리를 듣고 약초 내음을 맡으며 죽어가던 생명을 살려냈던 그 시간들. 산이와 함께 꽁보리밥을 먹으면서도 행복하게 웃었던 그 소박한 저녁 밥상. 도운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되찾은 목소리는 여전히 조금 거칠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회장님, 아니 장인어른, 저는 의사입니다. 10년 전에 박도운은 명예를 싣는 의사였지만 죽음의 문턱을 넘어 돌아온 지금의 박도운은 다릅니다. 저는 생명을 살리는 의사로 남고 싶습니다. 김 회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이곳에서도 얼마든지 사람을 살릴 수 있어. 최고의 장비와 시설로. 이곳에는 저보다 훌륭한 의사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어서 혹은 병원이 너무 멀어서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저는 그분들 곁에 있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이에게 물려주고 싶은 건 거대 재벌의 짐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과 자유로운 삶입니다. 도운의 확고한 결심에 김 회장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내 노인의 눈가에 주름진 미소가 번졌습니다. 욕심을 버린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저 맑은 눈빛. 자신의 딸 수연이가 왜 이 남자를 사랑했는지 이제야 온전히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허허. 그래, 자네 고집을 누가 꺾겠나. 자네가 진정한 명의일세. 내 뜻대로 하게나. 계절이 2번 바뀌고 지리산 자락에 붉은 단풍이 곱게 물든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산 아래 작은 마을 어귀에 소박한 기와집 한 채가 들어섰습니다. 대문 앞에는 삐뚤빼뚤하지만 정감 있는 글씨로 쓴 나무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산인의 한의원. 화려한 간판도 최신식 의료기기도 없었지만 한의원 마당은 이른 아침부터 마을 어르신들로 북적였습니다. 아이고, 박 원장님, 내 허리가 아주 씻은 듯이 나았어. 지난번에 지어준 약이 아주 용하더만. 원장님, 우리 손주 녀석 열이 펄펄 끓어서 업고 왔는데 좀 봐주시오. 하얀 가운 대신 편안한 개량 한복을 입은 도운이 환한 미소로 환자들을 맞이했습니다. 할머니 무리해서 일하시면 또 도집니다. 제가 나들이는 침 맞고 푹 쉬셔야 해요. 그의 손길은 여전히 신기에 가까웠지만 이제 그 손끝에 담긴 것은 차가운 의술이 아니라 따뜻한 인술이었습니다. 진료실 한쪽에서는 훌쩍 자란 산이가 약장 서랍을 열며 부지런히 약재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감초고요.
이건 당귀예요. 제가 썰어서 드릴게요. 이 산이의 씩씩한 목소리에 대기실에 앉아있던 할머니들이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산이 다 컸네. 나중에 아버지보다 더 훌륭한 의원 되겠어. 점심시간이 되자 익숙한 검은색 차 한 대가 한의원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트렁크에는 서울에서 공수해온 최고급 한우와 제철 과일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산이가 한 걸음에 달려나가 김 회장의 품에 안겼습니다. 김 회장은 산이를 번쩍 들어올리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오냐, 우리 강아지, 잘 있었느냐? 할애비가 보고 싶어서 혼났구나. 김 회장은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 전문 경영인에게 회사를 맡기고 주말마다 이곳 지리산으로 내려오는 것이 유일한 낙이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한의원 뒷마당 평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지리산의 맑은 공기 속에서 숯불에 고기가 익어가는 냄새가 퍼졌습니다. 상추를 씻어오는 도훈의 발걸음은 여전히 조금 절뚝였지만 그 뒷모습은 그 누구보다 당당하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자네, 정말 후회하지 않는가? 서울병원은 지금 난리도 아니라네. 자네의 그 신침을 맞으러 오겠다는 귀빈들이 줄을 섰어. 김 회장이 농담처럼 던진 말에 도우는 쌈을 크게 싸서 산이의 입에 넣어주며 웃었습니다. 장인어른, 저기 하늘을 보십시오. 저렇게 맑고 높은 하늘을 매일 볼 수 있는데 제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저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도훈의 시선이 머문 곳, 그곳에는 10년 전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벼랑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벼랑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자신에게 새로운 생명인 산이를 선물해 준 곳이자 욕망에 눈먼 자신을 다시 태어나게 해준 생명의 산이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흉터로 남았지만 그 흉터 위에 새살이 돋아나 더 단단해졌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남은 것은 사랑과 용서 그리고 평화뿐이었습니다. 도우는 산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죽은 아내 수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수연아, 보고 있지? 우리 산이 내가 목숨 바쳐 지킬게. 그리고 이곳에서 당신 목까지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돌보며 살게. 그곳에서는 아프지 말고 편히 쉬어. 바람이 불어와 처마 밑의 풍경을 댕그랑 흔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잘했다, 고맙다고 속삭이는 수연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도훈과 김 회장, 그리고 산이의 웃음소리가 지리산 골짜기에 메아리 쳤습니다. 험한 산세와 거친 비바람을 이겨내고 피어난 야생화처럼 그들의 삶은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향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돈과 권력, 복수와 증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쫓아 평생을 달리지만 결국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누는 따뜻한 밥 한 끼, 그리고 마음의 평화가 아닐까요? 벼랑 끝에서 돌아온 남자 박도훈이 우리에게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가슴 시리도록 아팠지만 따뜻하게 마무리된 박도훈과 산이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귀영화를 내려놓고 진정한 의사의 길을 택한 도훈의 마지막 모습이 긴 여운을 남깁니다. 악인은 벌을 받고 선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결말이 우리 마음속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요? 도훈처럼 욕심을 버리고 사는 삶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남겨주세요. 저는 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